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되면 통계청에 와서 전년도 그 사망원의 통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통계가 2023년 9월에 나온 22년도 통계인데 거기 보면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2,906명. 그래서 하루에 뭐 한 35명 정도가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기간에 좀 줄어든 숫자이고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풀린 상황에서 자살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OECD 국가 중에 자살로 1위한 게 20년이 넘었습니다. 2003년도에 처음 OECD 국가들 중에 이제 자살률로 1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래 자살은 그렇게 많은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재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고로 죽는 거나 아니면은 병으로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아주 특별한 일인데 이게 아주 재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을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재난이라는 건 한 번 일어나는 거지 계속 일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홍수가 나서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죽었다면 그게 한 번의 재난이어야지 그게 매년 반복이 된다면 안 될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살로 한 해에 13,000명이 죽는데 이게 그냥 매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상시적 재난 상황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13,0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고 있는데 숫자만 얘기를 하면 좀 안 와닿으니까 좀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육군 일개사단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일개사단이 한 해에 전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루에 35명이다 이러면 뭐 초등학교 한 1.5개 반 정도가 하루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망 원인별로 이렇게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암으로 제일 많이 죽고요. 그 다음이 심장질환이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코로나가 이전까지는 순위 없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그 풀리면서 그 많이 사망자가 났다. 한 3만 명 정도 코로나로 죽어서 코로나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폐렴,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이제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6위입니다. 사망 원인 6위에 있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병이나 뭐 당뇨병, 고혈압 이런 순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통사고가 있을 것 같은데 없죠. 한 10위권 밖으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이제 이걸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교해 볼 때 당뇨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도 당뇨병 환자보다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당뇨병 걸려다고 다 당뇨병으로 죽는 게 아니듯이 자살을 생각한다고 다 자살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당뇨병 환자가 한 32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320만 명이 되는데 그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통 조사를 하면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당뇨병 환자는 자주 보는데 자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좀 관심이 없었다. 이걸 사회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정부가 그 책임을 다 못하고 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자살 예방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좀 그 당뇨병하고 좀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당뇨병 그러면은
뭐 텔레비전을 보면 당뇨병 안 걸리면 운동해야 되고 뭐 식이요법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건강식품도 우리가 주변에서 소개받아 먹을 수가 있고 의원에 가볼 수도 있고 거기서 약국에서 약도 받을 수 있고 그게 좀 심해지면 큰 병원 가고 대학병원 가고 수술하고 인슐린 펌프 뭐 단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한 단계부터 강한 단계까지. 근데 자살 예방, 자살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좀 이렇게 우리들에게 와닿는 게 없다. 이런 건 좀 이 사회가 책임질 것을 책임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사회적 질병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태까지 우리들이 이걸 개인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뭐 심약해서 그렇다,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당뇨병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이 큰 단계까지 가는데 자살 문제가 되면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디로 데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신과 의원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데로 데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무 센 겁니다. 그냥 치유가 쉬운 데서부터 어려운 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여튼 정신병원 데려가자고 하니까 쫓아가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같이 이 자살 예방도 주변에 많은 역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얘기는 마을이 책임져야 됩니다. 야구부터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돌봄을 주는 태권도 도장 사범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동사무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교회가 할 일이 많다.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자살 예방을 위해서 좀 생각을 해볼 게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비교가 되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는 2022년도에 사망률이 5.3명이었습니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년 전인 2012년도에는 사망률이 12.9명이었습니다. 2배가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자살로 인해서 사망자가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1년도에 보면 같으면 사망률이 20.9명으로 사망원인 6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는요, 약 한 20-30년 사이에 정말 아주 제가 표현할 때 드라마틱하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통 질서, 교통 문화에 대한 생각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면 웃긴 소리를 한마디씩 하는데 우리나라 교통 질서는 언제부터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이경규의 양심냉장고 덕에 무슨 생각을 하고 그 한밤중에 차선에 쓰면은 그냥 냉장고 한 대씩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았잖아요. 그냥 또 쌩쌩 지나가서. 근데 텔레비전에서 그걸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 질서라는 걸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인식의 변화가 교통 질서를 지키게 하고 교통 문화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들어오냐면 규칙이 바뀌는 겁니다. 그거에 근거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 교통 카메라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 사람이 없든 뭐 어쨌든 간에 카메라가 찍힐 줄 모르니까 조심하게 되고 좀 더 나아가지고 인포그래픽이라는데 아주 성공적인 건데 여러분 다 아시죠? 고속도로에 나가는 출구에 뭐 분홍색이 있고 파란색 있고 요것만 쫓아가면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민식이법 들어왔죠. 스쿨존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같은 경우는 60km 했던 걸 50km로 줄여놨더니 또 확 줄었습니다. 이런 그 인식의 변화와 문화와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약 한 20년 만에 이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저는 자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자살 예방도 이런 문화를 먼저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그 위에 이런 거에 기반이 돼가지고 제도가 바뀌고 하면 자살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자살 예방처럼 쉬운 게 없다고 합니다. 저도 자살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황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살 예방 쪽에서 성공한 케이스 그 정책 하나가 뭐였느냐면 농약 보관함입니다. 농촌교회 계신 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그 농촌에 어르신들이 그 농약 먹고 이렇게 자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농약을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에다가 농약 보관함이라는 걸 보급을 했는데 그게 철제 캐비넷입니다. 노란색으로 된 철제 캐비넷을 보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가 농약을 거기다 집어넣게 해줍니다. 그러면 철제 캐비넷이니까 잠깁니다. 그럼 이 열쇠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뭐 마을 이장한테 맡기든지 뭐 이렇게 면사무소에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받아다가 이제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걸 뭘 하고 있냐 제가 그랬습니다. 대놓고. 그랬는데 이게 되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냥 죽어야지 생각했던 분이 열쇠 찾아서 들고 가서 이거 여는 사이에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개탄 판매 같은 경우도 요즘 정책이 뭐냐면 구석에 안 보이는 데다 그러는 안 팔 수는 없으니까 구석에 안 보이는 데다 해가지고 번개탄 살려는 사람이 번개탄 어디 있어요? 이거 물어보게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자살 예방이 쉬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아마 좀 자살이 좀 거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적으로 뭐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도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86쪽인데 연령별 자살자 사망률입니다. 예, 87페이지 보시면은 그 연령별 그 사망 원인 표를 만들어 따서 넣었는데요.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40대, 50대의 사망 원인 2위가 역시 자살입니다. 뭐 이 정도는 뭐 놀랄 일도 아니고 뭐 가끔씩 들었던 얘기니까요.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뭐냐면 거기 표에 보시면은 위가 자살률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인구 10만 명당 그 연령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1년 동안. 근데 그 밑에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20대를 보세요. 20대에 보면 50.6%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전체 사망자 중에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대 중에 20대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은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10대는 43% 이렇게 나와 있죠. 42.9. 그 다음에 30대가 37%입니다. 약간 40% 정도 됩니다. 실은 이 연령대는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40대부터 우리가 뭐 장례 자주 가지 않습니까? 40대도 보면 20%예요. 그러니까 40대 우리가 장례 쫓아다니는데 40대 장례 5개 중에 하나는 자살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척하고 쉬쉬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그 정도 된다는 거죠. 50대만 해도 1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당히 이렇게까지 높을 수 있나 저는 상당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자살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실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지 없는 건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자살 연도별 경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뭐 얘기한다는 얘기는 쭉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나라가 원래 이렇게 자살이 많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IMF가 오기 전 97년까지 우리나라 자살률은 10명이 넘질 않았습니다. OECD 평균이 12명인데 1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자살이 적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IMF가 딱 터지고 나서 10명이었던 자살이 98년도에 18.4명으로 확 뛰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했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은 건 오히려 한 2, 3년 지나고 붙어야 됩니다. 2002년도부터 속도가 확 붙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는데 2011년도에 31명이 넘어섰습니다. 32명까지 올라갔어요. 치면은 32명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약 한 13년 동안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3배가량 늘어났다. 13년 만에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기적 같은 일이 하나 또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2011년도에 31명까지 올라갔던 자살률이 갑자기 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약 5년 후에 2017년인데 2017년도에 보면 자살률이 24.7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명 정도가 떨어졌어요. 자살률 5명이 떨어졌다는 큰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딱 5년 동안에 5, 6년 사이에 자살이 2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살률이 갑자기 확 늘어난 나라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갑자기 확 줄어든 나라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자살에 있어서 약간 거품, 유행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냥 이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잡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실패를 하면 자살해야 된다는 어떤 등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죽음의 가치관이고 이게 죽음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연예인이 한동안 안 보던 연예인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뭐 슬럼프라는 얘기 쭉 이어가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 다음 말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네. 생각나죠? 죽으려고 했어요 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그 연예인 그 소리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우리는 그 정도 어려움이라면 죽을 수 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죽어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도 가지고 있고 그 연예인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금 대한민국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저희는 그것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2002년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IMF 이후에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여기 우리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인데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돈 중심의 사고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절대적 가치에서 상대적 가치가 되고 돈이 상대적 가치에서 절대적 가치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2011년 이후에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살이 드라마틱하게 또 줄었느냐? 예. 엄숙한 자리라 제가 농담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2012년도에 제가 라이프워크 설립을 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2011년도 말에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이라 소위 얘기하는 자살 예방법이라는 게 통과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정부가 공식적인 자살 예방을 시작한 게 2012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하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경험하고 느끼는 건 없지만 실은 정부가 나서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자살은 쭉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할 게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이지 않아도 뭔가 사회적인 분위기만 바뀌어도 자살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적인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고 특히 총회가 이런 거 나서가지고 해주시면 저희같이 이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이러한 NGO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세대별 자살 경향인데요.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살은 어느 연령대가 하느냐 그러면 10대의 뭐 왕따, 성적, 20대 실연, 취직 뭐 이런 건데 10대, 20대는 저조합니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은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연령대는 50대입니다. 그 다음이 40대. 이 둘이 한 40% 정도, 이 두 연령대를 합치면 자살자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쪽은 어디냐? 80대 이상입니다.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평균보다 한 2.5배 정도 많습니다. 네. 그럼 비교를 좀 해볼 텐데요. 노인 자살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네. 육체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외롭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게 있는데 지금 60명이라는 게 평균에 2.5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노인 자살이 피크였던 데가 2010년, 2009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자살률이 몇 명이었냐? 노인 자살률이 80대 이상이 127명이었습니다. 지금 60명입니다.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그 자살이 확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린 데는 배경에는 다른 데들은 그렇게 영향이 없는데 노인 자살이 줄어든 게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2011년도 이후에 무슨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네, 기초노령연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좀 사회학적인 관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큰 영향력을 끼친 것 같습니다. 한 20만 원, 30만 원만 돼도 어르신들이 죽지 않고 삽니다. 저는 이런 거 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 예방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들 쉬쉬하고 안 해서 그렇지 이것처럼 참 귀한 일이 없어요. 중년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변화 과정이거든요. 남자들 자살이 아무래도 많은데 40, 50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애 전환기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내려놓고 사업 시작했는데 망하고 뭐 요런 때입니다. 근데 이 한국 사회의 그 중년 남성들의 문제점은 자기가 어렵다고 어디다 토로할 데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완충 장치가 없습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가정이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부인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실은 거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정은 자기가 이렇게 부양해야 될 때지 거기서 위로를 받을 때라고 생각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관두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동안 가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질적인 동네입니다. 자기한테는. 이게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50대, 60대 남자들의 고독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정부 지원이 어마어마합니다. 5, 60대 그 남자 고독사입니다. 근데 거기 패턴을 딱 보면 자살하고 똑같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가정 어려워지고 이제 자살을 곧바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나와서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혼자 사는 겁니다. 서서히 죽는 겁니다. 자기 자포자기 해가지고 뭐 먹는 거 안 챙기고 술 마시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고독사로 이어지는데 그 핵심적인 사항이 뭐냐 하면 자기 삶이 비참한데 남은 여생이 50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50년 살아야 된다는 그 절망감이 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죽는 게 무섭고 어렵지만 실은 사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는 우리 종교적으로 보면 예전에 다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전도가 되고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청년의 자살인데 이 부분은 참 숫자가 크지 않지만 실은 여기서 어려움이 더 큽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미래가 없습니다.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자기 인생이 판결이 납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지금 자기 가정 형편과 본인의 능력과 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느 대학 갈지가 판단이 쓰고 거기 가면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를 자기가 압니다.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그게 중2병입니다.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게 중2병입니다.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2022년도에 전라남도 청소년 미래재단에서 정부의 기관 연구 온 것 같던데 전라남도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큰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자살 관련해가지고 나온 통계가 있어가지고 문제로 봤는데요. 보니까 한 번 이상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 이랬더니 22%예요. 네. 그리고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계획을 해본 사람 7.5%예요. 네. 그리고 3.5%는 시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직접. 그리고 2.5%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어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고등학교 이제 3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애예요. 또 한 명은 이미 시도를 해봤던 애예요.
거기 그 반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벌써 계획을 잡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최근 통계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조사를 했었던 것이 있는데 기독교 연합신문하고 같이 해가지고 청소년 의식 조사를 했는데 관심 있으니까 거기서 집어넣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한 사람 그랬더니 한 30%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러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6년을 그 시절을 보낸다면 다 죽고 싶은 생각은 가졌다라는 얘기죠. 그 아이들이 평균이 30%인데 그럼 기독 청소년하고 넌 크리스찬하고 차이가 있느냐?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2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의 중고등부 애들이 한 4명 중 1명 정도는 자살을 지난 1년 동안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 몇 번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4번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설문조사를 하고도 가끔씩 놀래서 이제 맞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중3이었는데 이런데 너 어떻게 생각해? 맞다고 생각되냐? 그랬더니 통계가 너무 정확하다고 딱 1년에 4번 죽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렇게 통계가 마주 떨어질 수 없다는 말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청소년 문제는 저는 이 교실 자체가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버티고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실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음 주인가 저희 나이포프에서 자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 자해도 너무 많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주일학교도 좀 이런 문제를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청년 문제인데 청년 문제는 워낙에 부각이 많이 됐으니까요. 3포, 5포, 7포, 9포 막 이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도 희망을 잃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청년이들, 청소년들이에요. 내 미래가 저거예요. 내 미래가 M4예요. 그게 더 절망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절망스러운데 앞을 보니까 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연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결론인데 이제 뭐 다 안 쓰긴 했습니다만 결론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제안을 한 5분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생명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교회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라도 이 생각이 뚜렷하면 전파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소그룹 리더들, 구역장들 교육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사회에서 제일 많이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게이트키퍼라고 이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육 많이 시키면 이게 기초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면 이 사람 자살 위험이 있다라는 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연계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가지고 연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그 지역 거점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채부잣집에 옛날 그 경주 채부잣집에 가온 중에 하나가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채부잣집이 400년을 부자로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인식을 잃지 않아서 그 많은 변란 속에서도 저는 교회가 사방 한 10리 안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겠으면 좋겠어요. 그럼 대한민국 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케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방 4km.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 십자가 보면 저 교회 가면 좀 뭐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기초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네. 자살 어떻게 볼 것이냐. 목사님들 자살 얘기만 나오면 다 도망갑니다. 지옥 간대 천국 간대 이 소리 나올까봐 다 도망가십니다. 장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갑니다. 이걸 교육시켜 주셔야 되고 생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담아줘야 됩니다.
저희 라이프오페에서는 저기 한교총이나 뭐 NCC나 다 연합을 해가지고 9월 둘째 주에 생명보듬주일 해가지고 표준 설교도 드리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좀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이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예배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 청소년 교육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1년이면 한 중고등학생들 한 2만 명 정도 저희가 교육시키는 일반 학교에 가서. 근데 주일 학교에서는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오히려 교회는 이런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전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정적으로 유가족들 보면 교회가 좀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자살한다. 그러면은 가장 그 위로가 필요한 때인데 교회가 그때부터 싸움이 납니다. 장례를 치러줄 것이냐,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납니다. 그러면 상처받고 다 도망갑니다.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떠납니다. 저희 라이프오프에서는 유가족들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일반 프로그램 따로 있고 기독교인 프로그램 따로 있고 한데 일반 프로그램 가보면 종교가 다 돕니다. 예, 기독교에 상처받는 사람 불교 가고 불교에 상처받는 천주교 가고 천주교에 상처받는 사람 기독교 이건 뭐 종교마다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장 그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가 교회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례는 꼭 치러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합동교단에 좀 부탁드린다면 기본 예식서 중에 자살자를 위한 장례 예식서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가 있으면 목사님들이 자살자를 위한 장례 치를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논란을 하는 겁니다. 치러줘도 되느냐 마느냐. 이럴 때 목사님들이 우리 총회에서 이러한 예식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치러줘도 된다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유가족들을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그 에티켓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르게 대해줄 거 없습니다. 일상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라는 동네가 꽤 잔인합니다. 유가족들을 앞에서 뭐 험한 소리 많이 합니다.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부터 시작해서 뭐 장례 치르고 있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뭐 지옥 가는데 장례는 뭐하러 치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못 버티고 도망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상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상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총회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앞으로 또 기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